교육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신재경입니다. 오늘 교수님들 대상으로 발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순간 약간 좀 당황을 했는데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와서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퓨처 레디 스킬, 그 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팀즈에 대한 관심, 그 부분을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따로 하려다가 중간중간에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Q&A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특히 제 나이 또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대학교 혹은 사회에 나와서 PC를 주로 업무로 하셨던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여전히 뭘 생각하고 계시냐면 윈도우즈,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2013년, 14년부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회장님이 바뀌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장님 인도분이세요.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서 일자리를 잡아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 2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2014년에 회장님으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창을 뗐다. 창이라는 부분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변하는 윈도우즈, 그 다음에 구름을 탔다, 클라우드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원하다라는 명칭, 이 슬로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독과점 회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아니면 쓸 수 있는 게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실제로 구글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가 대세가 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 2010년 그 사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이름은 암흑기 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주가를 제가 최신 걸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 아직 못했는데, 이게 작년도 1월 달의 기사거든요. 작년 1월에 보시면은 95불이었고, 제가 오늘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2주 전까지 한 14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한물간 90년대 슈퍼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접목한 클라우드로 화려한 부활.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댓글이라든지 블로그에 보면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학생들 혹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지표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탑5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10년 단위로 쪼개긴 했는데 거의 매년 하겠죠. 10년 단위로 쪼개면서 탑5를 봤을 때 여기 안에 보시면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탑5 안에 이 지표로 10년 단위로 잘랐을 때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을 만드는 거는 어찌 보면 기업을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IT, 가장 빨리 변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 탑5 안에 들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에 아니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 지표에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97년도에 맨 위에 있는 게 GE,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NTT, 그 인더스트리를 보면 그 나름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2007년도 여기 이때가 제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유회사 위주로 있긴 했지만 어쨌든 2007년에도 뭐 정유회사도 있고 전자회사도 있는데 2018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애플만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업체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소프트웨어만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쪽만 하고 있고 혹은 또는 클라우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 장표를 그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많은 리서치 기관이나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순위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겠지만 요 흐름은 당분간 10년 이내에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저쪽에 잃어버린 10년을 담당하셨던 스티브 발머, 그 다음에 중간에 사티아 회장님이시고요. 이제 이 사진은 2014년에 사티아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저희 전 세계 직원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게 일단 저기 뒤에 노란색, 그 주황색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기로 막 찍고 있는데 저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샀다가 판 폭망한 노키아 폰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모바일 쪽에 들어가서 성공할 거라고 그런 그 꿈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여담을 드리자면 잃어버린 10년을 주도하셨던 저 스티브 발머께서는 굉장히 직원들로부터 많은 인심을 잃으셨어요. 원체 숫자만 주고 결과만 갖고 와라 이런 거를 하셔서 이분이 퇴임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 주가가 1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브 발머께서 지분이 꽤 있으셔갖고 그 지분이 많으신데 주가까지 올라서 그 포틀랜드인가요? 시애틀인가 농구단을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담이지만 도둑질도 크게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빌 게이츠를 IT 업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마 90년대 초반인가 책을 쓴 게 있어요. 제 책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책 제목에 있는 요즘에 이제 그 IT 블로거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때 빌 게이츠가 그 예측했던 것 중에 몇 개가 됐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그 현실 지금 2019년에 실현이 됐고요. 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빌 게이츠 옥께서 앞으로의 그 성공하는 혹은 성공하는 비즈니스, 성공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혹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데이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도 먹고 살겠다며 열심히 저희 이제 내부에 그런 리소스들이 많은데 데이터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사티아 회장이 뭘 얘기했냐면 자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심차게 발표를 했고 그분께서 마이크로소프트 킷 리프레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현장에 제가 있진 않았고 아마 3월달인가 그 부임을 하셨고 7월달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느꼈던 거는 이분이 올라와서 클라우드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철학을 바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지루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졸기는 했으나 이분이 그런 철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많은 직원들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기사들을 보면 사티아 회장 잘 될까?
마이크로소프트 더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굉장히 안 좋은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는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클라우드야. 근데 그런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으로는 철학이 필요해라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인도 분인데 약간 불교 쪽을 되게 많이 공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직원들이 대다수의 직원들이 불신의 눈빛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힛 리프레시 다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2014년에 다 바꾸자라고 얘기했고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얘기하면서 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2014년, 2019년, 5년, 6년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체질 개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체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40불인데 제가 직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0%냐 20%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많은 어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주가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해서 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생각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요. 저희 직원으로서 제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서 항상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기술이라고 하면 뭐 클라우드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아마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바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면 또 구글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후발주자로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과연 뭐가 차이가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다른 회사보다 더 뛰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스티브 발머가 계신 동안 많은 분들이 많이 옮기시기도 했어요. 하도 힘들게 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으로서 6년 동안의 여정을 겪으면서 직원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차별점은 문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티아가 2014년에 철학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 당시는 기술이 어떻게 갈 거고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막 투자를 얼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나와서 그것도 지금은 되게 발음이 좋아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발음이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발음으로 철학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분석가들이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차별점 가장 성공의 원동력은 이 문화가 아닌가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 그다음에 리더십 이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리더가 아니고 직원의 일개 직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리더십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사실 많은 좋은 얘기 이 위에 보시면은 뭐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걸 달성할 수 있어요. 뭐 지능형 클라우드 지능형 엣지 이런 얘기들은 다른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기술을 바꾸고 그다음에 영업사원들 고객의 생각을 바꾸는 편견을 바꾸는 데에는 이 기본적인 두 가지가 굉장히 작동을 했는데 이 지도력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되게 멋진 이런 되게 나이스한 얘기들을 직원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책임을 주고 그 책임에 의해서 결과를 측정을 했던 거는 저희 리더십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더십 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확성 제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되게 윗분들이 보통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리더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리더들이 어떠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명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해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고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에 활력을 넣으라고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에는 뒷단의 어떤 팀장들의 혹은 뭐 대학교로 하면 총장님이실 거고 학과장님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그 직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아니 그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고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례로 그 스티브 발머가 계실 때는 저희는 항상 모든 건 숫자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숫자 위주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이 숫자 했니 안 했니? 딱 거기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 이 숫자가 어렵구나. 똑같은 얘기지만 뭐를 도와주면 되겠니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다양하게 혹은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더들은 싫어할 수 있으나 직원인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로스 마인셋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그로스 마인셋을 했을 때는 매출을 더 늘려야 되나라는 굉장히 그 힘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성장 마인드의 가장 기본은 제가 이거는 그 영업 슬라이드를 조금 해서 그런데 생각의 탄력성 혹은 개방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아마 많은 공부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실 것 같아요. 기술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베테랑인데 이 그로스 마인셋에서는 내가 현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러한 게 이 그로스 마인셋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대신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서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다양성과 포괄성. 여기에 다양성은 뭐 아무래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소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우리가 같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포용을 해야 된다. 포괄성이 포용성인데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강조만 해서 끝나진 않았어요. 만약에 강조만 했다 그러면 사실 업무도 바쁜데 이거를 언제 하고 있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근데 이거를 저희는 HR 그 평가, 인사 고가에 이러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인사 항목으로 넣었을 때는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그 인사 고가제에서 순위를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 실적을 제일 잘한 사람은 제일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그 인사고과를 했고 실제로 이것들이 만약에 인사고과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들 또 별로 변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제로 인사고과에 넣었고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요? 그쪽에도 일단 언급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혁신 지원이라는 거는 많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 디지털 혁신은 어느 한 분야, IT 기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디지털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쪽 교육 쪽으로 온 거는 올해 3월에 왔는데요. 그 이전에는 저는 사실은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매니팩처링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쪽에는 이제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도입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학교 부분은 또 의외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규제가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티아의 얘기인데요. 이게 문화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집단에서 사실 IT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어찌 보면은 이 사회의 리더분들, 오피니언 리더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다 한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집단으로 항상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라는 건데 이러한 집단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문구가 좋아서 일단 여기에 넣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 좀 부담이 됩니다. 교수님들 거의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AI 화두에 대해서 그냥 한 장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사실 AI 하면 굉장히 화두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업체들이 AI의 브랜드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피커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의 AI는 어떤 특정 브랜딩이 아니라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알렉사나 시리 같은 코타나가 있는데 코타나가 좀 공부를 못해서 알렉사하고 같이 공부해서 같이 솔루션을 내놓는 걸로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혹시 영어과 교수님 계세요? 영어 조금 안 되셔도 된다고. 이게 파워포인트 기능인데요. 저희 뭐 새롭게 뭐를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5365에 있는 최신 버전을 쓰셔서 파워포인트를 돌리게 되시면 왜 말을 안 하지? 네. 지금 이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번역 기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는 잠시만요. 여기. 파워포인트 상에서 드린 네네. 네. 이게 언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여기에 자막을 쏠 수도 있고 한국어를 영어로 쓸 수도 있는데 오늘 뭔가가 좀 이상하네요. 내가 말을 안 듣네요.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이 AI 그 자동 번역 기능이 뭔가 추가 설치가 아니라 그냥 여러 교수님들이 쓰시고 있는 오피스를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좋기도 한데 살짝 무서운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기능 발표를 처음 시작한 게 5월달이었고 5월달에 발표했을 때는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다네요. 5월달에 발표를 드렸을 때는 굉장히 그 수준이 저급했어요. 낮아서 차마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했는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현재 지금 8월 기준으로 파파고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파파고의 80% 정도 따라왔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능이어서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할 때와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또 그 정확도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 번역하시는 통역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1차 번역, 뭐 1차 통역은 그냥 저희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제품의 배경은 원래 시작은 장애 아이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일반 교실에서 동일하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화를 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필요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서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 자막 기능을 보고 그 일반 수업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은 그 개발 배경은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잠깐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보시면은 스포큰 랭귀지에 지금 한국어가 프리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한 80, 90% 정도 왔으면 굉장히 빠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초중고다 그러면은 다문화 과정에 이거를 수업을 하시면 다문화 학교나 이런 쪽 하고 요즘에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은 학교에도 외국 유학생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또 그 본연의 과목도 힘드신데 수업까지 영어나 이런 걸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브타이틀로 뿌려주는 언어거든요. 한 4, 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의 언어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브타이틀 기능은 꺼놓겠습니다. 그리고는 네트워크가 좀 안 좋네요. 이거 좀 크게 만드는데. 잠시만, 제가 이거 네트워크만 잠깐만 확인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a pleasure to be here in Las Vegas to present to you. Now, I get invited to give keynotes across the globe. And while it's easy for me to be here in Las Vegas, it isn't always easy for me to travel across the world. And even when I do, I can't always 그러면 순서를 약간 바꿔서 준비한 슬라이드하고 나중에 인터넷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보시죠. I was tired of preparing kids for yesterday. We were always preparing kids for this world that didn't really exist anymore, and it wasn't going to exist when we graduated. And I wanted to get my kids to the point where they could actually build the future. We've seen a fundamental shift already in how a lot of educational resources are being delivered. We've seen a shift from print books through to e-books. And I think the next evolution of that is from books to mixed reality. As I started
in preparing my lectures and thinking how I'm going to communicate this to the students, one thing I wished is I had a 3D chalkboard. You actually have all these tools that allow students to generate content for other students, which means that you can have students that are subject matter experts informing the development of experiences to help teach content that they're learning about in their other classes. And that's just amazing. But the whole is, our idea for an app was if you didn't have access to all different instruments, you could learn them. I feel like being able to interact with something is what makes you remember it more. I'm a visual learner. I'm somebody who learns by experience as opposed to just reading out of a book. And so having the HoloLens put that visual in front of you makes things much easier. We could use mixed reality for agriculture, Science classes. geography. Math would be a big one. It provides a much more engaging experience for students, and that's the ultimate goal for a teacher, is to engage with students and have them learning. 이 홀로렌즈는 뭐 교수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홀로렌즈가 아니라 HMD라고 삼성에서 나온 제품을 출시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동영상은 사실 그 HMD 론칭할 때 되게 많이 봤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게 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아까 보셨듯이 컨텐츠가 되게 좋기는 해요. 비싸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K-12를 보다 보면 지금 고3,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되게 입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했을 때 어디가 가장 좋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만약에 고등학교로 보면은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로 보면은 제가 요즘 학교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쪽에 특화된 학교가 오히려 이런 걸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스카이가 되게 좋고 근데 사실은 취업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인력 시장에는 가장 부족한 게 이쪽 데이터나 이런 아까 보신 3D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쪽에 관련된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쪽이 모자라고 실제로 호주나 미국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쪽에 숙련공들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일정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호주의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제가 확인한 게 아니어서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저희도 지금 사람을 뽑는 거를 보면 되게 저도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 생각으로 보면 영업사원, 이제 영업사원은 없고 마케팅도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저희도 내부에 잡포스팅을 뜨는 걸 보면 대부분 엔지니어라던가 아니면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경영 쪽을 같이 한 친구들이나 이런 쪽에 약간 잡포스팅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과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런 응용을 하게 해서 이런 거를 실제로 대학교나 이런 쪽에서 공부하게 해서 혹은 익숙하게 해서 실제로 취업시장에 내가 이런 거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은 사실 아직 경험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기기가 좀 비싸기도 해요. 꼭 이 기기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아니면 대학교에 요즘은 뭐 학과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거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또 네트워크로 보이는 건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준비한 자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링을 읽었고요.
이거는 틸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회공헌 팀에서 만든 학교예요. 제가 이게 잘 되니까 잠깐 이거를 한글로 좀 바꿔볼게요. 그냥 영어로 들으시죠. 틸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과학 과목, 수학, 과학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강의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물론 수학, 과학이 선생님들이 다른 뭐 과목보다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론 이외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틸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스카이프라는 툴을 이용해서 원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격 교육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 이것도 있지만 발로티어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틸스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직군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러한 그러한 기업들의 엔지니어들이 한 학기를 맡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교의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크도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원격 수업은 아니고 원격 수업이라면 이러닝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틸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런 식의 수업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교수님들만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원리나 어떤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막 급변하는 이러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회사에 있는 저희 같은 회사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할까 하는 차원에서 틸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약간 학교별로 특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가장 기본이라기보다 스카이프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게 아마 그 학교마다 계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5369 계약이 되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부처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교육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원격에 들어가는 이런 거에서 몇 천만 원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긴 한데 그냥 계약되어 있으신 거 그대로 쓰시고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유저 수도 제한이 많은 분들이 그냥 동시에 쓰실 수도 있고 그 칠판 기능도 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신데 굳이 그거를 또 추가 비용을 들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컨텐츠에 그 돈으로 컨텐츠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라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면 기존에 있는 이미 아마 학교마다 많이 계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그걸 활용하시고 컨텐츠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수업을 할 것인지 그것만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한 거고요. 제가 오늘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퓨처 레디 스킬이라고 하는데 앞단에 보면은 원래 자료는 미래에는 직업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술 갖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단 없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IT에서 굉장히 빨리 가는 축에 속하기도 한데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 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어떤 직업이 생길까? 그럼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준비해야 되나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인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철학으로 다시 뺏겼는데 어쨌든 그건 사람이고요.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러닝 관련된 자격증 혹은 그 코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약장사가 아니어서 이걸 팔려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깃허브 많이 쓰시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뭐 이매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적인 그 뭐 PC의 개요는 뭐다, 그다음에 OS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이매진이라고 해서 뭐 프리 디벨로퍼 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GitHub라고. 얼마 전에 SKT가 프로모션했다가 그 전 세계적으로 약간 망신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GitHub는 모든이라고 하면 좀 대부분의 개발에 관련된 소스들이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원래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무료이기도 했지만 유료인 것들이 많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인수를 하고 그냥 그걸 무료로 풀었어요. 개발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무료로 열었고, 거기에 대해서 GitHub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그 한상희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교수님은 아니신데 그분이 개발자들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해서 3가지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GitHub 활용을 많이 해라. 왜냐면 그게 무상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GitHub에 들어가서 마음껏 쓰고 많은 다양한 개발을 해라라고 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GitHub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는 몇 년 전 거라서 그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아두이노, 스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MPP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거는 좀 더 데이터 사이언스, AI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PP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과정이 저기 마인크래프트 빼고는 다 무상이에요. 무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다 공짜로 공부하실 수 있는데 영어가 조금 허들이긴 한데 그 영문으로는 다 무상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그것만 없다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따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한 토익 시험 보듯이 한 89불 정도 돈을 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저는 해외에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런 IT 쪽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 MPP라고 해서 저 MPP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과정이 들어가 있고 저걸 공부하고 패스를 한다라고 하면 저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그 한국 학생이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에 어플라이 할 때 사실은 플러스이거든요. 왜냐하면 MPP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공인된 인증 그 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들이 어쨌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클라우드라든지 I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 MPP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셔도, 물론 이제 비용적인 거는 보셔야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의 몇 개 대학은 저 MPP를 아예 한 학기 과정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어로는 다 무상이에요. 학생들한테 알려주기만 해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에듀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학교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 시스템, 학교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무크 등 그런 굉장히 많이 수업들을 이러닝으로 풀면서 무상도 많이 있고 이러한 변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를 했냐면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컨설팅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전이 있고 크게 이제 3가지 필러로 나눴어요. 거기 보시면은 스튜던트, 그러니까 뭐 학생의 성공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티칭, 러닝 앤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커넥티드 캠퍼스, 이게 또 캠퍼스도 아마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요 3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떤 식의 체크마크를 갖고 가야 되고, 어떤 식의 결과치를 꺼내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학교에 여기 이제 교수님 다 학교에 계시니까 그 학교가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잠깐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그 ETF에 의해서 그 학교가 변화한 학교가 이제 이 So my name's Dave. G'day 이거는 everyone. 한국어로 꼭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개 레퍼런스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막연히 기억나는 학교는 미국으로 따지면 카네기 멜론 뭐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영상은 호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개선시켰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끌어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1세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저희가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라서 아직 번역을 못하긴 했는데 그 번역도 워드를 쓰시면 금방 돼요. 요즘에 워드 기능이 좋아져갖고 한번 가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걸로 했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아마 이거는 제가 그 프린트물이나 뭐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LMS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각각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렉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징, 뭐 어사이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솔루션은 무엇이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요것들에 사실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 동영상은 좀 이따가 한글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시간이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서만 직업을 찾을 거라면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링크드인을 되게 적극 활용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가장 큰 구직 사이트, 뭐 구인 사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이 한 2, 3년 전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수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도 모든 그 채용을 링크드인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보는 거는 저희가 하겠지만 적어도 링크드인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파일들을 보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에 가면 그런 그 직업 그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사실은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다른 여타의 IT 기업들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MPP인데요. 이것도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는 무료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들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굳이 학원에 가서 안 배워도 지금 학생 베네핏 프로그램 활용하고 학교에서 조금 수업으로 과제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링크드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쉬는 시간을 원래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먼저 잠깐 10분 쉬고요. 식사도 하셨고 힘드실 텐데 일단은 10분 먼저 쉬는 시간 하고 동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팀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이 케이스를 보여주시겠습니까? In Las Vegas to present to you. Now, I've been invited to give keynotes across the globe. And while it's easy for me to be here in Las Vegas, it isn't always easy for me to travel across the world. And even when I do, I can't always speak the local language. Well, what if neither language or distance mattered for me to deliver a fantastic keynote? What if technology could help me be anywhere I needed to be and speak any language I wanted? Well, it can. We are bringing together the power of mixed reality and Azure AI services to create a truly game-changing experience. What you're about to see is an exact hologram of me wearing the same outfit that we recently captured at a mixed reality studio. And I don't speak Japanese, but what if I wanted to deliver my keynote in Japanese? Using Azure AI technology, I can translate my English into Japanese and train it to sound exactly like me. This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뭘 이렇게 아니요 그 자막을 위로 올리게. 이거는 안 올라가요. 네. 그냥 길을 열세요. 길을. 길을 열었는데. 아 우리 수준이 길을 열으면. 예 그러니까. holy stone of same reflections. And we brought this together, my hologram and Azure AI, to show you what's possible. So first, I'm going to put on my HoloLens 2 here, and then we'll flick in the room to a special camera so you can see exactly what I'm seeing. Let's get started. First, let me introduce you to Minnie. There she is, my perfect hologram. And thanks to the power of HoloLens 2, she just floats right with me. I'm literally holding my hologram so naturally. Now she's a little small to do a keynote. So let's get her up so she can do full-size Japanese keynote. Render keynote. 컴퓨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우리 일반 여기서 잘 되거든요. 조금 꺼주실 수 있는 여기서는 잘 되거든요. 먼저 들어가 계셔도 돼요. 일반인은 컴퓨터를 다시 사셔야 되거든요. 아, 같이 잡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사실 무서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섭기도 한데 또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접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언어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私は日本語を話しませんが、私の声とプログラムは完璧な日本語で話しています。これはニューラルテキスト AI と呼ばれる最新の人工知能技術、いわゆるニューラル TTS を使用しています。私たちは自分の声の録音を使用し、私のように聞こえる私自身の個人的な音声。 여기 통역이 잘못된 거는 유튜브고요. 이
거를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꿈을 가져라. 그냥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냥 꿈을 갖고 그 꿈 중에 하나를 실현하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꿈을 꾸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오긴 今 왔어요. この技術は私たちが働き遊び生活する方向に関して世界中の国境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してみてください 한국이 헤드쿼터예요. 여기가 본사고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지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사장이라면 여기서 제가 정견 발표를 하는데 각각의 이런 홀로그램으로 그 사장이 하나씩 가서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속도가 지금 이제 5G나 이런 걸로 다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거의 그 지연 시간 없이 동시에 하는 거죠. 얘기는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이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참고를 해주시고요. 약간 긴 영상인데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day everyone. Today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eamwork and collaboration. UNSW 시드니라는 시드니에 있는 대학이고요. So I come from UNSW Sydney, a big Australian university. They have 65,000 students. Our engineering faculty has 17,000 students. That makes just our engineering school bigger than the whole of Stanford University. And we've got classes of 500 plus. In fact, this is my own class of engineering students. But that's 500 islands, right? 500 people looking down, taking down notes from a document projector, consuming PDFs, watching canned content. So here's a challenge. How do you get 500 students to work together as a single team, as a learning community, whether they're on campus or off campus? I'm going to talk to you today about modern digital education at UNESCO. Well, the first thing I wanted to do was digitize and integrate the system. I replaced the document scanner with digital ink. Just like this Surface Pen here, I'm using it as a remote. Then I started streaming my lectures live produced over YouTube. Students could comment even if they were off campus and get an answer from me straight to the camera. In 2017, I switched to Microsoft Teams. I told the students, hey, we're going to use this new tool. 60 seconds later, they started posting. They logged in, downloaded the app. No change management required. Engagement and rich communication followed. Engineering diagrams, mathematics, code. Students taking photos with their phone of engineering structures. Even taking photographs of handwritten mathematics on paper. I use channels for weekly content, like lecture notes. Here's a channel for week 11. Tabs, the week 11 notes, and there it is. But this is more than just aggregation of material into one place. It also creates a data schema, and you'll understand that in a minute. I could embed and share my OneNote using Class Notebook right into Teams. These notebook sections created by the channel. All of this inking done live, just like we are now, but working together and collaboratively. And those 500 students, they all own the notebook. It's being synced in real time. Then Stream launched on Office 365, and I used it instead of YouTube to live stream my videos. But now I had all of the same power at the back end, but I also had analytics and content control. I could even embed lecture clips inside the OneNote notebook, inside Teams, all in a single login experience. Student documents could be created natively in Teams, whether they're on an iPad, any device at all. And we've got more than just the final document. We've got the entire version history and the telemetry. Our learning management system turned into an app for Teams, embedded natively within that environment. Forms became the fastest way to make a quiz. I could even run full power engineering software as a tab. This single integrated solution resulted in a 900%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 posts per student per week and massive increases in engagement. You know what? I actually created my own problem. We couldn't keep up with all of the questions. Sometimes we would miss them.
And you know, when one student reaches out and asks a question and you miss it, that's a lost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at single person. So I want to talk about leveraging AI for a second. What's possible in an integrated system? Well, meet QuestionBot. QuestionBot is a bot that we crea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was built by partners who are right here today, Antara Solutions. So it's a simple value proposition, right? Students tag the QuestionBot. It looks up which tutorial group they're in, looks up who their TA is, tags it. TA gets a notification on their phone, answers wherever they're at, and QuestionBot closes the service ticket by being told what the correct answer was. So it's actually keeping track of question and answer pairs. It's helping everyone connect, and every Q&A pair is there inside the specific topic. And of course today, if it doesn't work on mobile, it doesn't work. So QuestionBot is actually creating a study resource for the students, filtered by topic. It's not a textbook, it's made out of their own collaboration, their own discussions, automatically. In fact, in the first 2 weeks alone, QuestionBot created 200 high-quality, topic-filtered question and answer pairs. Now imagine 6 times that. So I used Q&A Maker, a cognitive service on Azure, in order to train the AI of the bot. And within a couple of weeks, it started answering questions on its own. But not just that, QuestionBot was also able to direct the students back to the conversations where their peers had been talking about similar problems. That's reconnecting people and building learning communities. So, there's another problem. A lot of students would upload photos for their questions. And there's no context within the question that they've asked to build a high-quality question and answer pair. So I started putting QR codes on all of the learning material. And using a vision cognitive service, QuestionBot was able to see what the question the students were working on and say, hey, I see you're working on question 4.1. Pull relevant information from its own knowledge base, deliver more useful assets to the students. And remember those lecture recordings that were on screen? Well, it's a SharePoint asset. And QuestionBot can find it there with no configuration. It's able to search the transcript, and if the answer to a student's question is to be in the lecture, it can deliver a time-stamped video link to the exact second. So using API and bot framework, 실제로 이게 이번 7월달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미 이제 이게 학교는 이렇게 쓰고 있고. we built and deployed this with just one developer in 8 weeks. You know, the fire hose of conversation turned from a problem into a digital asset for us and the students. So lastly, I want to talk about closing the loop. We've leveraged this value that we have. We've leveraged all of these digital assets and we've integrated our solution. How can we turn all of that data into new material? In fact, by integrating all these systems, I have very highly structured data on SQL. And I can create a one-click Power BI dashboard for students to get their marks. So maybe a student might think they did poorly in this particular topic, but because the data there, they can see that they were actually in the 75th quartile. Maybe it was just a tough question. And dashboard replays on mobile. So I used 2017 data to train an Azure machine learning model to correlate all of the information against student performance. And using a database of competency ranked resources, that's every single topic against every difficulty level, and an algorithm on .NET, we automatically assembled 500 individual personalized optimized study patterns for every student based on the prediction of not only their exam result, but their exam result for every individual question 2 weeks before sitting it. And uploaded to SharePoint with personal access, one click in Teams. Pretty cool, right?
So we've built a learning community, right? 500 students, they're working together. In doing that, we managed to achieve a satisfaction ratio of 99%. And that's because we're personalizing the experience for every student. We're actually able to identify at-risk students by week 4 of the course when they can still drop it, when it still matters. I reach out personally to every one of those at-risk students and say, hey, how can I help? And what about that challenge? 500.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제작했으니까 저희 제품이 많이 나오긴 했으나 제품의 영업의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 SQL도 나오고 파워 BI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각 학교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올렸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별화 학습이라든지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른데 개인마다 학습 역량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게 잘 하나 싶었는데 이 전공이 나랑 맞나 안 맞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참 힘들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물론 선생님들이 혹은 교수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겠지만 또 데이터화된 시각화된 것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호주 대학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IT 관련되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학교에 정산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하고도 얘기하시지만 또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자체적으로 하실 수 없지만 가장 이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같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교육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놓고 또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파워 BI 같은 경우는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파이썬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좋은데 쓰기도 쉽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아까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대학이 서열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데 과연 그 서열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 저도 이제 엄마로서 우리 애가 그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 자랑스럽긴 할 건데 또 굉장히 고민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스카이는 그런 자기의 어떤 기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라고 하면 요즘 많은 대학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 물론 이게 아까도 저희 사티아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리더십이 문제죠. 총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과감한 변화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학교가 오래도록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가 매해마다 학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거는 정말 땜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예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노베이티브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되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맞기도 하나? 그리고 또 특히 이 공공 쪽 분들 보니까 설득하는 게 거의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내 수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혁신이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계신 교수님들을 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 그런 혁신이나 이런 쪽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바로 바꾸시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흐름이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만 해주셔도 이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팀즈 이제 오늘 아까 앞에서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를 잠깐 이제 실습을 하실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신은영 실장님께서 하실 건데 이번에 하나만 딱 저희 5365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다 마찬가지로 학생 베네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이 패키지를 저기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은 실제로 시중에서 사려면 17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와 혹은 교육청과 계약을 맺게 되면은 학생들은 무료로 집에 있는 디바이스 5대까지 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려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불법 카피를 쓰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자, 소프트웨어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는 정당한 가치가 있고 그 개발자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내고 써야 되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 홍보를 좀 되게 소극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되게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하나만 더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에 저희 이게 그 억세서빌러티인데 이게 뭐냐면 그 논문 많이 쓰시잖아요. 논문 쓸 때 요즘에는 그 도용 뭐 아니면은 내가 썼는데 이거 어디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게 다 검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순수하게 컨텐츠에만 집중하시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요거를 돌리면 다 문구로 해줘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사진인데 이거 빠졌어요. 뭐 테이블, 뭐 소스는 어디에요?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번역 기능도 다 해줘요. 워드 같은 경우는 통짜로 다 그 번역을 해주거든요. 물론 팝하고나 구글의 그 트랜스레이터가 이제 그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만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지금 이게 속도가 늦어서 그런데 바로바로 해서 그냥 엔터만 치면 바로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실제로 AI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다 그냥 이게 실생활에 녹아있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미래가 뭐 좋은 직업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실장님께 가격도 얘기했나요? 오피스 365에 대한 가격을 아까 얘기는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얼마 정도? 17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까 이렇게 패키지로 들어오면은 얼마가? 크게 하시고요. 네네. 대학교 지금 만약에 뭐 A라는 대학에서 저희랑 라이센스 계약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대학교 임직원분들이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성훈이 곱하기 몇이에요? 4.5예요? 잘 몰라서. FT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이 한 유저당 연간 계약은 한 8, 9만 원대 되니까요. 100명이면 전체 이제 학교에서 전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오피스 365는 다 이제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직원들 하고 학생들까지. 안적인 외로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는 다 개별 다 무료로 좀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오피스 안 쓰는 학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연간 계약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오피스 365에 이 계정을 쓸 수가 있는데 아직 이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 자체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의 학생들한테 엠메일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 메일 그 계정 가지고 여기 에듀케이션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네.